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6천이 넘었어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 증시 6천 넘어서 6,100도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좀 반도체만 있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또 현대차까지 가세를 맞습니다. 하면서 시장이 정말 질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어제 방송에서 현대차 이제 좀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라고 보셨던 이야기를 분들은 했는데. 오늘도 수익을 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은 1.91% 상승했습니다. 6,000포인트 넘어서 6,100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6,14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종가는 6,083. 그래도 코스피 6,000의 종가는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 0.02%.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죠. 코스닥은 언제쯤 움직일까 오늘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 오늘 저희 머니쇼 플러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은 엄청났습니다. 자, 개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피는 2천억 원대, 코스닥은 3,885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8,808억의 기관이 매수세가 있었는데 아마 집계된 걸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9천억 이상은 또 이제 금투로 현재 잡혔습니다. 금투에서 또 개인들의 ETF 자금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개인들은 1조 넘게 산 걸로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6천 다 아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수급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최근 코스피 한 달간의 수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금융투자가 얼만큼 사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이 8.8조를 매수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기관은 11조를 매수했다는 것. 더 많은 자금이고요. 이제 이것과 개인 자금이 모두 합쳐진다면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금융투자의 한 달 매수세는 10조 원이었는데 오늘 11조 원으로 이제 돌파해낸 모습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4조 원입니다. 개인들은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속에서 변동성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 한 종목에서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좀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환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앵커가 오늘 좀 생색을 내자면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한 달간 순환매가 어떻게 있었는지 요목조목 다 제가 따지고 오늘 그려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요, 금융주, 반도체는 쫙 그냥 항상 이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 연휴 전까지는 금융주가 주도했고 그리고 소비주들도 같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슈가 있었던 거는 불장이다 뭐다 해서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3차 상법 개정안 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뭐 외국인도 많이 한국 들어온다라고 해서 소비주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소비주들은 일단 설 연휴의 이후에는 순환매가 끝났다라고 일단 파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엔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금융주가 설 연휴 끝나고 금요일에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고 이번 주 들어서 그 금융주의 이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과에 넘어가기도 했고 전력기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는 너무 좋고 1옵션은 반도체로 가고 그 나머지 섹터는 우리가 어디로 잡을지가 중요한 겁니다. 순환매의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쉬웠던 자동차와 로봇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워낙에 큰 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얼만큼 지속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패널들과 함께 자동차주, 현대차 질주는 얼마나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이후에 조방원은 얼마나 줄 거고 제약바이오,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함께 솔루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가 10% 거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기아가 오늘 히트를 쳤습니다. 12%
12.7%, 현대오토에버 14.45%, 글로비스 4%대, 현대모비스도 올라갔습니다. 요즘 그래서 현대차 뭐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으로 보니까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같은 것도 있는데 웬만한 오늘 여기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오늘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황금. 황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11시쯤에 이제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한 4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경제와 반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종말을 시켜놨고 국가 보안, 안보와의 관련해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입장 또한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봐서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합의를 통해 가고 싶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법한 이슈는 이 수요자 보호 서약 도입입니다. 이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력 수요들을 빅테크들이 직접 자체 건설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으로 가는 전기 사용료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과연 빅테크들이 이쪽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를 앞으로 더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지도 일단 한번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6천이 올라갔습니다. 순환매를 통해서 오늘 어디 순환매, 다음 타자는 누굴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서 또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이제 전력기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6천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이제는 또 6,100선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매일 놀라운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즈의 리즈 계속해서 정신하고 있습니다. 자, 5천선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6천선도 돌파했습니다. 변동성과 유동성이 번갈아가며 작용하는 듯합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정말 지금 강앵커 말대로 계속해서 리즈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네. 국내 증시인데, 근데 또 가파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김윤정 연구원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간밤에 미국장 같은 경우도 AI 공포 심리 지우면서 또 간만에 소프트웨어 반등 나온 데다가 또 메타랑 AMD 그리고 애플과 TSMC 대규모 칩 공급 계약 이어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국내장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미국 증시의 AI 비관론과 무관하게 국내 증시 랠리 계속 좀 이어져 왔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장초부터 이제 코스피 6,000포인트 넘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 6,100포인트도 단숨에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좀 장후반부에 상승분 일부 내주면서 이제 6,100대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른 증시 상승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좀 저 수급 좀 중심으로 네. 봤습니다. 개인이랑 기관 수급이 오늘도 시장 상승을 계속 좀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수급은 13일서부터 보면 연속 순매도가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조 원대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업종 단으로 살펴보면은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이제 뭐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계속 좀 유지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좀 특히 강세를 보였었던 자동차나 뭐 금융 등에서는 순매수 흐름 보이면서 한국 증시에서 일부 뭐 차익 실현도 있지만 포트폴리오 로테이션 과정에 있다라는 네.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입니다. 네, 수급까지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진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일각에서 요새 뭐 주식 좀 쉽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뭐 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네. 정말 주가가 쉬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열 구간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섭다라는 심정도 사실 있기는 좀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달려주는 가운데 오늘 현대차가 다시 한번 좀 같이 힘을 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줬다라는 건 우리 시장이 그만큼 체질에 대한 개선과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세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는 아무리 관세가 높아도 글로벌 관세 15%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악재 아닌 악재 속에서 호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오히려 중국과의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시장 분위기가 있고 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의식해서 쉽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도 약간은 제한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자신감을 더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의 대형주들의 연속된 시세 흐름, 근데 이게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기반한 상승세라는 부분들이 참 좋은 시장을 계속해서 네. 만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버틴다라는 느낌보다는 한번 종목 잘 잡으시면 맞아요. 버티는 느낌보단 우리가 지키자라는 느낌으로 굳이 팔지 말자. 네, 굳이 팔지 마시고 한번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뭐 원탑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차도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가요. 최근에는 좀 우리의 컨센서스가 한 200조 원대 움직였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제 맥쿼리 인프라에서 나온 거 보니까 300조가 나오더라고요. 300조 나오고 목표가도 20만 원 후반, SK하이닉스도 목표가 180만 원대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윤정 연구원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어디다 증권사다 어디든 네. 지금 이익 추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여기.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추정을 하고 모델링에 따라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TP를 내야 되는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섹터 담당자들이 고민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투자전략팀 소속이기도 하고 지난 방송 출연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업황에 대해서 피크아웃 가능성보다는 뭐 업사이드 여력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때마침 또 이번 주에 저희 LS증권 리서치하우스에서 이제 반도체 담당 연구원이 인이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제 목표 주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26만 원 목표가 제시를 했고요. SK하이닉스에서는 145만 원 제시하면서 물론 이제 외사들의 더 불리시한 리포트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주가랑 비교해봤을 때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D램의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현재 메모리 3사들의 의도적인 감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HBM 고사양 제품 수율이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데서 오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현재 사이클이 끝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또 AI 에이전트 확산이 이제 좀 GPU 중심에서 시스템 메모리 자원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 영역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반도체 담당 연구원이 그 메모리 업계에 그래도 좀 리스크 요인을 찾는다, 하방 리스크를 찾는다라고 보면은 이제 벤더들이 HBM을 지나치게 잘 만드는 그런 부분을 좀 들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중장기 AI 인프라 확산이나 어떤 수요 확대, 범용 그쵸. 수율이
범용 메모리 수요 증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인 리스크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목표 주가 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GPU 중심의 인프라 경쟁에서 이제 D램, HBM 요 사이에서 좀 가중치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부여는 HBM 쪽으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에 성과가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도 정말 고르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HBM 리스크 부분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리스크 얘기해 주신 건 아마 정말 굳이 뽑자면 네, 굳이 맞습니다. 뽑자면은 이 정도가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반도체가 좋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보시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AI 아마겟돈이다 뭐다 뭐 아포칼립토다 뭐 해서 엄청나게 비관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거꾸로 그 성능을 다 돌리려면 그만큼의 하드웨어가 엄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미국발 소스들을 다 호재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어떤 이슈가 나와도 다 호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공매도를 좀 전문으로 다루는 시트롤이라는 쪽에서 샌디스크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맞아요. 여기에 내용의 골자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다. 치킨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승자를 잡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HBM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한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20% 정도 점유율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는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HBM, 범용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도 다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흐름 속에서 AI 수요는 확장이 되고 있고 범용 쪽이라든지 그리고 에이직 반도체 시장까지도 우리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모든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투톱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아직까지는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뭐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정 연구원님, 근데 아까 저희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과 다르게 또 외국인 매수세는 사실 아직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이걸 아쉽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나중에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 날카로운데요? 말만 하고 뭐, 사진이 많고.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계 매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13일 이후로는 좀 계속해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좀 집중되면서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그 방향성이 꺾인다라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정도로 해석을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을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좀 랠리에서 외국인들도 뒷받침을 하는 양상이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 대표님,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아침이 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에 더 큰 모멘텀을 줄까요? 아니면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달려갈 때 엔비디아가 횡보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 어떤 가이던스가 나와서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글로 빠지는 건 아니야? 괜한 우려인가요, 이거? 네, 아직까지는 괜한 우려인 다행입니다.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워낙 강하기 네.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더 힘을 받아가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블랙일 때문에 한 60%의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50%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금 계속 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아마 이번에 젠슨항 CEO는 좀 강도 높은 저는 우호적인 발언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박스권에서 도무지 탈출을 맞아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라도 좀 더 약간 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베라 루빈에 대해서도 조기 양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뭐 걱정은 딱히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시세 흐름도 굉장히 뭐 선반영으로 움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 세론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밀리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맞습니다. 정도로 저는 뭐 걱정 없이 실적은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들만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 MLCC도 한번 좀 이야기해볼까요? 대표님, 근데 MLCC는 지금 삼성전기만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MLCC 안에서도 이렇게 대장주 쏠림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사막 콘덴서라든지 후속주 종목들로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적인 측면의 앞단에 숫자가 찍히는 게 이제 삼성전기이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기가 우상향하는 것은 뭐 이거는 뻔한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이 시세 흐름들이 이렇게 연결이 지어졌던 건 이제 MLCC 호황기가 예전에 우리가 범용 D램 쪽과 좀 비교를 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스토리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삼성전기는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는 것이고 관련된 다른 종목군들은 살짝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관련된 종목들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그리고 코치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MLCC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 반도체가 좋으면 MLCC 좋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따라가는 건데 그 연속성도 반도체 올라가는 만큼 MLCC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삼성전기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50만 원대는 좀 가볍게 넣어주지 가볍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 보시면서 저는 요즘 LG 이노텍도 좀 눈에 들어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라인에서 좀 공유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좀 괜찮은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반도체와 함께 고민했었던 오늘 첫 번째로 뭘 얘기할지 고민했었던 자, 현대차 이 그룹주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참 그동안 좀 못 갔었는데 오늘 급등을 좀 했습니다. 김윤정 연구원님. 네. 굉장히 못 올라갔었잖아요, 현대차가. 맞습니다. 이게 오늘 그냥 한 번에 그동안 못 올렸던 거 한 번에 다 올리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뭐 물론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호재성 소식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뭐 캐펙스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잠수함 프로젝트 쪽에서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 맞아요. 관련된 모멘텀도 한두 개가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장초부터 이제 뭐 대형주 내에서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완성차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순매수 양상 보였던 것도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피지컬 AI 이제 CES 당시에 한 차례 좀 주목을 했다가 좀 소강 상태에 있었던 이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환기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새만금에다가 향후 5년 동안 약 1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수전의 수소 설비, 로봇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내용상 아무래도 AI 인프라 투자 성격이 강한 성격이 뚜렷한 영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래 먹거리 전략 사업으로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 많은 이벤트들, 이 이슈들, 뭐 수소, 자동차 부품도 올렸죠, 로봇도 올렸죠, 자율주행도 올렸죠. 뭔가 오늘 이게 가장 주된 이유였다라고 보시는 건 있으세요? 일단은 좀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은 수소가 좀 오랜만에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CPSP 그 캐나다 대형 잠수함 프로젝트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 측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언급이 되어 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새로 언급되면서 사실 좀 수소 관련된 영역들 뭐 일진아이솔루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도 오랜만에 좀 테마를 주목하게 했던 부분이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좀 CPSP 수주권으로는 이제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이렇게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왔었고요. 네. 그래서 조선주나 뭐 조선 기자재 쪽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캐나다 측에서 수주전에 참여한 한국 그리고 독일 쪽에다가 이제 캐나다 해안 잠수함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인프라 조성을 좀 요구를 했었고 이에 이제 현대차 그룹 측에서 캐나다 측에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설이 이제 철도나 대형 화물차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뭐 3개 내지 4개의 네트워크랑 구축하는 초기 계획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기대감을 자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또 현대차 그룹이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었는데 뭐 국내에서 제도적인 인프라 마련이나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치 충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소강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친환경에 대한 테마도 사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좀 이제 뭐 연료전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요. 사실 좀 부재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 수소 테마가 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현대차 그룹의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종목도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수소 차량 관련된 그렇죠. 일단은 연료전지는 근데 이제 퓨얼셀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맞습니다. 붙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중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CPSP 쪽으로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당연히 이제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뭐 물론 가벼운 종목이라서인 것도 있지만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가장 큰 좀 상승폭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딥밸류 구간에 있던 부분들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빌미를 좀 제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없었던 수소 관련한 모멘텀이 오늘 좀 나와준 상황인데 이재인 대표님, 이 지금 수소 모멘텀이 로봇만큼이나 현대차의 주가를 좀 올려줄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봇 쪽의 모멘텀을 좀 더 크게는 아, 보고 두 분이 오늘 생각이 뭐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어. 있어서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부터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와줬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조직도에도 지금 로봇 관련된 조직도에 좀 진입을 맞아요. 하는 신설됐어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는 지금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LG전자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좀 강세 흐름이 보였을 때 그 중심에는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LG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양산의 해라고 지정이 됐을 만큼 아마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줄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도 지금 모베드와 엑스불숄더가 현장 투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증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할 때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완벽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한 첫 걸음이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정의선 회장의 이제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IPO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 임원진들도 좀 교체가 있었어요.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들로 봤을 때는 현대차 쪽에서 지금 좀 첫 번째로 보는 쪽은 저는 로봇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봇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뭐 이제 김윤정 연구원님은 오늘 수소도 눈여겨볼 만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재현 대표는 이제 로봇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묘하게 오늘 이제 현대차로 좀 기운이 몰리는 게 여기 지배구조 이슈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대 그룹주 쪽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인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순환 출자 구조 해소에 네. 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 조금 가능성 면에서는 좀 낮지
있지 않겠는가. 이제 뭐 주주들의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경영진 측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올리고 그게 논의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아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물론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은? 네,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배구조 쪽에서는 또 현대가 엄청나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준 대표님, 그리고 내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여기도 엮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잘하면 알파마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현대차도 자율주행 움직일 확률도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야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사령탑으로 박민우라는 부분이 임명이 맞아요. 됐어요.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엔비디아 출신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쪽의 출신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알파마요 현대차 협력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이런 큰 그림에도 또 일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오늘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지금 뭐 SOS랩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같이 현대차 그룹이랑 움직여줬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로봇 이렇게 해서는 현대차의 지난 상승에서 같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쪽의 종목들은 지속 관심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많이 금뜨겠던 반도체, 현대차 이렇게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잠깐만요. 뭔가 좀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이준 대표님, 현대차 그룹주가 많아요. 네. 뭐가 가장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오늘 기아도 갑자기 튀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룹주 중에 탑픽 고르기도 어렵다. 그래서 뭐 ETF도 좋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대차 그룹 쪽에 ETF도 있어서 그 선택지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매력적인 쪽이 많은데 오늘은 오토에버가 좀 강하게 움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대모비스라던가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약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다 추세를 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후발주의 성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4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대비해서 10% 정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기아는 뭐 로봇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있긴 하겠지만 생산 능력이 늘어났다라는 쪽 조지아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현대차 대비해서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외국계 그런 해석들이 많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를 좀 8천 포인트를 봤던 쪽의 증권사에서도 유력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 안에서 기아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 또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제가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달에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근데 배당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기아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배당 매력도를 보고 기아를 선택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기아 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를 필두로 해서 예전에 시세를 같이 이어갔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까지도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까지 매수했어야 배당인 거고 기아는 아직 좀 더 기한이 있는 거죠? 네, 기아는 3월 달, 제 기억으로 지금 3월 말 정도 중순 말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28일이기 때문에 2일 전으로 가면 28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배당 기대감까지 붙어서 오늘 기아가 조금 더 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AI 특별법의 훈풍, 이 수혜를 받는 섹터가 어딜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선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김윤정 연구원님, 전선주들이 해외 수주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법 수혜까지 붙게 되면 랠리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유틸리티 주다 보니까 사실 공정의 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뭐 나누어서 찍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을 알고도 뭐 원전 기대라든지 뭐 미국 쪽의 투자 기대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전력기기 쪽인데 AI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1차 전기본에서 발표한 대형 원전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AI 특별법 국내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물론 미국만큼의 속도를 기대하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내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애드업되는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전력기기 3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저희 하우스에서도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치 상향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사실 가온전선을 빼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진 대표님, 지금 뭘까요? 조금 더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물론 유동성과 자금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손이 나가는 사고 싶은 섹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의 자금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겪고 단기 조정을 겪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온전선은 이제 AI 사업을 정관 추가가 된다라는 주총에서 다음 달에 네, 개별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최근에 상한가에 갔었던 종목들마저도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차익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반도체, 뭐 로봇 그리고 아까 앞서서 다뤘던 그러니까 예전에 좀 상승이 나왔다 한동안 쉬어갔던 섹터들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좀 흘러 들어오면서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쪽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래서 순환매의 형태가 오늘의 좀 주가 약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웬만하면은 차익 실현 나와도 내려갔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버티잖아요. 버틸 때는 확실히 좀 오히려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겠네요. 네, 요즘 패턴이 뭐 현대차도 그랬지만 강세 섹터는 상승이 나왔 이후에 횡보를 항상 꼭 하더라고요. 근데 횡보를 한다는 건 그만큼 가격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요즘의 패턴을 봤을 때는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진 대표님, 종목이 저 궁금해서 사실 한국전력이 어떻게 되나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특별법 안에 보면 이 관계부처 승인 시에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한국전력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독점적인 시장인데 그러면 한국전력은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지금 원전주라든지 한국전력이 움직이는 이유를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해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 쪽에 모멘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게 올해라고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온 걸 보니까 오히려 한국전력은 지금 목표 주가를 8만 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세트로 EPC 쪽으로 팀코리아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전력을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수출 쪽에 좀 더 기대를 하는 쪽이 많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 시장도 바뀌고 종목들도 한국전력하면 내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한국전력까지도 수출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실 건설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김윤정 연구원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투자의 우선순위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은 걸까요? 건설이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서 건설주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물론 이제 팀코리아 모든 종목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고 있기는 한데 오늘 건설주 쪽이 먼저 이렇게 좀 더 두드러지게 움직였던 것은
것은 일단 밸류에이션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원전주들 이제 대비했을 때 건설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월등히 낮기도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사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좀 작용하던 것들이 뭐 주택, 토목 이런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AI 특별법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미 지난 4분기 때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손상각을 통해서 이 주택토목단의 마진 부분을 향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코리아 내에 묶여 있는 이제 현대건설 부분이 현대건설이 이제 주가 상승률 상에서는 좀 우위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내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해외 쪽 기대감 이어나갈 수 있는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가 업사이드를 좀 추가로 열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토목 분야로 좀 가려져 있었던 뭐 대우건설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우건설 쪽에서 저희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거는 캐파 쪽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더 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보유 인력 상황으로는 동시에 시공 가능한 기수가 이제 대형 원전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4기인데 국내 2기하고 뭐 체코 원전 받으면 2기 하면은 이제 꽉 차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인력 충원을 하는 그런 캐파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멀티플 부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기존 원전주보다는 이 건설이 좀 엮여 있는 데가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네.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그 오늘 트럼프 대통령 시장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뭐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예를 들어서 빅테크들이 자체 발전소를 만들어라.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전력 인프라 쪽에 크게 뭐 수급을 만들어주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영역이 이제 아무래도 원전 쪽이고 네.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국내 업체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뭐 물론 기존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고 반영을 해왔었던 영역들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뭐 모니터링 확고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중에 결론을 제대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쏟아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는요. 코스피 6000,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너무 좋습니다. 뭐 순환매를 아까 뭐 브리핑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지금 순환매 다음 타자 잘 골라보면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저도 이렇게 오늘 해보니까 조방원이 꽤 쉬웠고 소비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포인트도 좀 있었고 2차 전지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찝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찝어볼까요? 이재현 대표님 먼저. 저부터요? 네. 방금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잠깐 쉬시라고. 네, 굉장히 뭐 많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저는 1순위는 좀 코스닥 쪽 보신다면 로봇을 한번 좀 말씀을 로봇. 드려보고 싶고요. 2순위는 요즘에 저는 방산도 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방산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산 쪽 보고 있고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네,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4월, 5월 달에 학회 모멘텀이 있는데 미리 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로봇 첫 번째, 두 번째 방산, 세 번째 제약바이오인데 로봇은 요즘에 가로치고 2차전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넣어요, 자꾸. 로봇인데 2차전지까지 넣고요. 자, 로봇, 방산, 제약바이오, 2차전지는 옵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윤정 연구원님은요? 네. 겹치는 게 있나요, 혹시? 일단은
비슷하게 좀 코스닥 쪽에서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네. 제약도 그렇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 예,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일단 IT 소부장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IT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맞습니다. 예. 반도체 쪽이기는 한데 일단 코스닥 기대감을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랑 코스닥의 어떤 밸류에이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이고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이제 기대 PBR 레벨을 조금 더 상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또 종목들 찾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아직까지는 대형주 랠리 대비했을 때는 IT 소부장들이 좀 덜 움직인 감이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대형 쪽을 좀 맡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의 좀 기대감이 물론 이제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 쪽을 좀 들고 있어요. 오. 유통 이런 쪽을 좀 들고 있는데 판단해본 이유는 이제 증시 랠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가계자산 증식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좀 소비 여력 확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내수 쪽의 유통 쪽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 해봤잖아요. 근데 뭐 2월 초 1, 2주차는 금융주, 소비주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냥 수급으로 올렸다 뭐 이유가 없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특히 소비주 이야기는 웰스 이펙트다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건데 지금 2월 말이 돼서 꽤 쉬고 있고요. 오늘 대통령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소비주들 한번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또 유통주 쪽에서도 뭐 탈팡, 그러니까 쿠팡의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탈팡 얘기가 나오면서 뭐 유군주 비롯해서 이제 뭐 마트, 대형마트주라든지 뭐 이커머스 하는 예. 쪽들이 한번 시세를 줬다가 또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는데 그 분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이제 뭐 소비 약간은 순위에 없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호텔 관련주들이 그때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호텔 관련주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죠. 안 빠지고요.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좀 판단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그래도 기술적인 걸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네. 호텔 쪽과 카지노 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롯데 쇼핑하고 이마트가 상당히 좀 위치적으로 굉장히 오. 좋은 좀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확실히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나서 그쵸. 소비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백화점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대형 마트 관련된 종목들 뭐 새벽 배송에 대한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 만큼 충분히 이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또 기술적인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쪽이 좀 더 유망하지 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에게 한번 저희가 다음 타자 1, 2위, 3순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진 대표는 로봇, 방산,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줬고요. 김윤정 연구원은 IT 소부장, 제약바이오, 소비 관련된 섹터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 많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6,083선에서 마감하며 이제 7,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65선에서 장 마쳤는데요.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가장 뜨거웠는데요. 현재도 9.1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는 20만 4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0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깝게 오르며 4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순위권에 들어왔던 SK스퀘어도 하이닉스 효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4.7%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갑니다. 자회사인 세티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에서 승소하면서 현재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률 1위에 위치해 있고요. 12,370원입니다. 오늘 전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합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국장에서 GE 버노바의 신고가도 나왔고요. 또 여기에 국내 이슈로는 AI 데이터 센터 산업지원 특별법이 논의되면서 가온전선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현재 24.62% 오름세입니다. 1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광산업 2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IT캠이 2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만 1,550원에 거래되고 있죠. 며칠 전에는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성장과 또 투자 기대감을 가져갔는데요. 아직 공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오늘 기업 설명회 개최 후에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그 협력사 모멘텀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위권 종목들은 모두 확인했는데요. 조금 전 오후 4시에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이 주가 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대양재지, 농심홀딩스, 그리고 부국증권, 신영증권 같은 증권주들도 그 모멘텀 받으며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입니다. 하락률 1위는 클래시스입니다. 현재 10.83% 밀리며 6만 1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 지분 8%를 매각하자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델 여파로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급등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7.3% 빠지며 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름테라퓨틱이 7%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 Y바이오로직스도 7.07%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항암 신약 후보 미국 FDA 승인 호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3.73% 오름세로 2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현대모백스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과 함께 6.5% 넘게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도 9.09% 올라가며 73,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정규장 마감 후에 6천억 원이 넘는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이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AI에 울고 웃는 뉴욕 증시입니다. 전 거래일만 해도 AI가 일자리를 뺏을 거란 공포감에 하락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지표들이 좋게 나온 덕분인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76%, S&P 500 0.77% 올랐고요. 나스닥 1%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기술주들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메인마켓에 이어 애프터마켓에서도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맥 미니의 생산을 미국에서도 할 거라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2% 넘게 올랐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AMD와 계약 소식에 메인마켓에서 0.32% 올랐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0.16% 내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계약 소식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AI 공포감이 완화된 데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간밤 열린 컨퍼런스 대담에서 고용 우려는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AI가 모든 걸 대체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올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우리 시간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년차 국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의 주제는 건국 250주년의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경받는 국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이 미국의 황금기라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집권 1년 만에 번역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는 관세와 관련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어서 간밤 발표된 초대형 계약 소식도 살펴보시죠. 얼마 전 엔비디아와 계약을 맺었던 메타가 이번엔 AMD와 초대형 AI 인프라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 계약은 최대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 계약으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인프라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계약 소식으로 AMD의 주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협력은 GPU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이미 AMD CPU의 주요 고객사로 차세대 베니스와 베라노 프로세서의 선도 고객이 됩니다. GPU와 CPU를 통합한 플랫폼 전략으로 AI 데이터 센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 매수 권한을 부여하는 이 성과 기반의 워런트 계약입니다. AMD는 메타에 최대 1억 6천만 주의 AMD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했는데요. 단순 납품 계약을 넘어 이 장기적 성장을 공유하는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미사수 AMD CEO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이번 계약으로 AMD가 글로벌 AI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비쳤고요. 저커버그 메타 CEO는 AMD가 메타의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NBA 모기지 신청 건수와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엔비디아와 아이온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 마감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마무리됐는데요.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메시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Our nation is back, bigger, better, rich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leading to a solution that will be even stronger than before. Congressional action will not be necessary. It's already time-tested and approved. And as time goes by, I believe the tariffs paid for by foreign countries will, like in the past, substantially replace the modern-day system of income tax,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네, 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방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세부 흐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골드 김세한 PB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 센터필드 요새 네. 하나증권에서 하우스 중에서 네. 어벤져스들 다 모아놨다. 네. 유명하던데요. 어떻게 또 소문이 여기까지 네.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중순쯤에 이제 새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뭐 국내 주식도 잘하시는 선수분들, 또 해외 주식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 이외의 금융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합류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 고액 자산가들을 좀 맞아요. 관리해주는 그런 센터로 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센터 만들고 이제 홍보 영상 만들거든요. 네. 거기 나레이션 제가 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처 몰라봤습니다. 저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센터필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앵커의 TMI까지 잘 예. 들었고요. 네, 일단은 몇 시간 전에 끝났던 이 국정연설 저희가 앞에 영상도 좀 봤는데 좀 팀장님은 주의 깊게 보셨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주의 깊게 봤던 포인트는 상당히 간절하구나라는 거를 트럼프가? 느꼈습니다. 네. 뭔가 포석을 미리 지금 만들어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역대 가장 긴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할 얘기가 본인으로서는 많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려 108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의 어떤 자랑과 또 이런 뭐 연설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교급, 뭐 비거, 뭐 그러니까요. 레터, 뭐 네, 그런 비교급을 많이 쓰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업적을 좀 자랑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자화자찬이었다라는 평가도 맞습니다. 있었고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포석을 하나씩 마련해서 자기 PR은 셀프인 시대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홍보해야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과, 업적, 치적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은 미동이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뉴욕 증시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에 이제 좋은데 네. 미국 증시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S&P가 한 약 17%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이 조금 더 올랐는데 올해는 약간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외면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나왔었던 뭐 AI 관련된 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1분기에 작년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잘 안 가고 뭐 내일 이제 실적에 나올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뭐 웨타나 이런 특히나 이제 M7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보통은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로 선거 전후로 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로 갈수록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계속 AI 버블이네 아니네가 하루씩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간밤 사이로 보면 또 엔트로픽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잠시 하네 안 하네 이게 계속 하루하루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상당히 요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인 것 진짜 쉽지 같습니다. 않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뭐 논리를 좀 다 따져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 엔트로픽이라는 어떤 거대한 또 AI 이런 툴이 나오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이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고 특히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엄청나게 또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엔트로픽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의 전체 파일을 키워줄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툴이 사실 기존에는 엔트로픽이 나와서 소프트웨어 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습득을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뭐 설정하고 클릭하고 결과값이 이제 나오기까지의 이제 과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엔트로픽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그 부분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 사고력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은 더 AI 에이전트에 가까운 형태의 그렇죠. 툴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파트너십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프트웨어의 네. 전체적인 이 파이 자체는 커지겠지만 이 AI 관련된 어떤 기능이 없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좀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한 달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AI 아마겟돈이다 뭐다 네. 해가지고 이제 엔트로픽이 다 잠식해버린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한번 나왔다가 시장을 네. 떨어뜨리고 그때 웨드부시 누구였죠? 누가 와서 아 이거 과하다 해서 다시 올리고 무섭다 네. 바로 내리고 다음 날. 다시 올리고 네. 어제도 그래서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우리는 파트너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질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속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엔트로피에서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네. 좀 일단락에 가깝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예전에 그 딥시크 사태도 사실은 이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뭐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좀 크게 이슈를 몰았다가 단기간에 없어졌거든요. 저는 이번 엔트로픽 이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이제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인가 또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고도화된 작업들을 하는 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뭐 툴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툴을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약간은 또 이런 잠식을 당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살아남는 여기는 걸까요? 좀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 보여지는 종목들은 지금 미리 판단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엔트로픽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의 기능성을 가지고 맞아요. 사고력을 갖고 있는지가 아직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가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엔트로픽은 여기까지 가능하다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화돼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팔란티어도 여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네. 근데 팔란티어 엄청나게 기술력 좋은데 지금 엔트로픽도 미국 국방부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은 조금 경쟁보다는 상생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엔트로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나 뭐 이런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더 크게 시너지가 나겠죠. 시너지가. 네, 근데 뭐 사실 기존의 팔란티어가 워낙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밸류를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주가 조정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밸류로 다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두 개 전체 파이의 크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좋아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네. 구글은 여기 위협 안 되죠. 저는 구글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은 새로운 네. 넘버원이 된 것 같아요. 네, 구글은 사실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요즘에 뭐 AI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구글만은 버블이 아니다. 또라는 그런 또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썰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구글은 워낙에 많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본인들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병목 현상의 가운데 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메모리 업체들이 전 세계 통틀어서 사실 큰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병목 형상들이 이 기업들을 모여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성과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AI 시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종목들 이야기로 넘어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도 병목 또 현상 있고. 네. 그대로 갖고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예상치는 상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이던스에서 젠슨왕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 엔비디아는 사실 워낙에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던 회사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게 병목 현상이 한쪽으로 발생이 되면 메모리 업체 쪽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수익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과연 기존의 GPU를 계속 잘 팔아서 그 원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엔비디아도 GPU와 CPU를 동시에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다음 병목 현상은 CPU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에 대한 비중을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쿠다라는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지금 빠져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그렇죠. 됐고요. 다만 그 다음 병목 현상이 만약에 CPU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과연 엔비디아는 고성능 CPU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 또는 그 부분이 수익화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번 가이던스에서 저는 강하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몇 개월 동안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이던스가 조금 약간 어긋난다던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박스권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해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IB들이 네. 대략적으로 $200 중반대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진짜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도 원가 얼만큼 비용 지출을 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좀 내일 될 것 같습니다. CPU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게 그럼 CPU도 만약에 병목 현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반도체 쪽에서는 좀 있나요? 반도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인텔이나 AMD 해외 쪽으로 봤을 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엔비디아도 이제 베라 루빈에서 이제 베라를 베라가 떼내서 CPU잖아요. 네, 독립 플랫폼으로 출시하는 그런 구상을 이제 그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산 과정에서 GPU 같은 속도가 지금 워낙에 빨라졌기 때문에 빨리 피드백을 이제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돼가고 있는데 연산 처리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시간을 오래 테이킹하는 부분이 CPU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성능 CPU에 대한 부분을 어떤 회사가 얼만큼 빠르게 시장의 니즈에 맞춰서 내놓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굳이 고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메타랑 계약을 했었던 AMD. 에픽 CPU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AMD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부담 없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워낙 횡보했었으니까 네. 안 좋아도 선반영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갖다 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가 상태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항상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치를 바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가 얼마다라고 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물론 서프라이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는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도 그 이상을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는 그 이상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안에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이 생태계를 계속 꾸려가고 어떻게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납득하고 전체적인 AI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은 올해 전반적인 AI 산업을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그쵸? 있는 그런 어떤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또 같습니다. GTC 3월에 있으니까 네. 미리 보는 뭔가가 되지도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었던 주가, 여태까지 반응이 없었던 엔비디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아예 더 많이 떨어진 네.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네. 가상자산 쪽은 네. 어떤 식으로 좀 암호화폐.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가상자산 쪽은 그러니까 크립토 요즘에 마켓이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작년도 10월 달에 상당히 많은 이 물량들이 갑자기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많이 한꺼번에 맞아요. 청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나오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물 ETF가 나오면서 지금은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나 투자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과 같이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자산이 빠지면 또 한쪽 자산의 위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는 저점을 만약에 터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고점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나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크립토 시장은 정말 유동성이 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유동성이 다기 때문에 과연 그 유동성을 트럼프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있기 때문에 그 이 전략이 되겠네요. 크립토 시장을 마켓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처음에 당선될 때도 우리가 이 가상자산의 수도가 대통령이다.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급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이 크립토 시장을 당연히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잠깐 잊었네요. 트럼프의 무기 중에 하나가 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또 추가 흐름이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골드 김세한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